2020년 9월 2일 수요일.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격, 초격차. 권오연 지음. 리더가 독서광이 되어야 하는 이유. 제 생각에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실력을 키우는 방법은 바로 책을 읽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독서야말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통찰력은 결국 독서를 통한 사고력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좋은 결정을 내리는 의사결정자는 대체로 다독가입니다. 여러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간접적인 경험의 폭을 넓혀놓은 사람들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독서는 관심의 영역을 확대하고 사고의 폭을 확장시켜 줍니다. 생각의 근육도 키워줍니다. 판단력을 정교하게 만들어줍니다. 온갖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 그 책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그 환경에 대처하는지를 보면서 상상력의 힘을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독서에 열중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읽는 책의 목록을 구해서 그 책을 골라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자신의 관점이 중요한데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따라하려는 것입니다. 단순한 모방은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책을 읽는 습관은 모방하되 책의 종류는 본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어떤 종류의 책을 선호한다거나 한 방면에 대한 책을 집중적으로 읽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여러 분야의 책을 읽는 이른바 잡독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게 통찰력을 주는 분야는 진화에 관한 책들입니다. 흔히 고전을 통한 지혜를 모색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고전을 이해하려면 옛 시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하기 때문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진화에 대한 책을 탐독하는 이유는 그것이 대부분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체가 종족을 보존하고 상황에 대한 최적화를 통해 생존을 영위할 뿐 아니라 점차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진화에 관한 책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게는 이런 생명체의 진화가 조직이나 기업의 생존 및 성장의 과정과 많이 닮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명체가 환경에 맞추어 진화하는 것과 한 조직이나 사회가 점진적으로 발전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생명체나 최적의 환경에서 생존을 도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조직이 자신의 옵티멈, 즉 최적에 다가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노력이 맞을 때가 있고 또 틀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체나 사회 그리고 조직과 기업은 옵티멈을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을 과학자들이 진화라 불렀던 것이지요. 생존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가는 것, 그런 것에 저는 흥미를 느낍니다. 이런 진화에 대한 책들이 제게 경영의 지혜를 제공해 주곤 합니다. 나머지 경제, 사회, 리더십 분야에 대한 책들은 그야말로 잡독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읽는 편이지요. 저는 나아가 제 동료들과 직원들에게 독서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제 비서가 계산을 해보니 지금까지 제가 동료와 직원들에게 나누어 준 책이 약 1만 권쯤 된다고 합니다. 저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던 동료 중에서 지금까지 제게 약 100여 권의 책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자신은 1년에 책을 몇 권 정도 읽을까 궁금했습니다. 비서의 도움을 받아 계산을 해보니 평균적으로 약 70에서 100권 정도 읽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정독을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연휴나 출장 갈 때 추가적인 독서 시간을 벌게 되면 30여 권 정도의 책을 더 읽었던 것 같습니다. 1년에 70에서 100권 정도의 책을 읽습니다만 솔직히 그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에서만 어떤 영감을 얻게 됩니다. 제가 읽었던 모든 책이 좋은 책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책들이 내용은 충분하고 좋은데 제시하는 방법이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은 50페이지 정도만 읽다가 중단해 버립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제시하는 방법도 마음에 든다면 그때부터 속도를 늦추면서 끝까지 정독합니다. 이것이 제가 책을 읽는 방식입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라. 사실 책도 경험이나 생각을 문자라는 매체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저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저자를 직접 만나서 들어보는 것이 그 책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지름길입니다. 가끔 그런 기회가 있겠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신에 저는 다양한 방면에 종사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 사람과의 소중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 전체를 듣게 됩니다.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과의 만남은 때로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문제를 다르게 접근하는 사람의 방식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고의 경직성을 발견하면 놀라기도 합니다.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와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생각의 실마리를 찾게 되고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자는 골방에서 혼자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대화하고 다른 분야,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감을 얻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책도 읽고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들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종합해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조직에 어떻게 활용해 볼까 생각하고 적용해 봐야 합니다. 최근에 많은 리더들이 인문학을 비롯한 수많은 강좌에 참석하고 있지만 단순히 자신의 교양만을 쌓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빌 게이츠 같은 탁월한 경영자는 매년 생각 주간을 보내면서 책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직급과 직책이 올라갈수록 일하는 시간을 늘릴 게 아니라 실력을 늘려야 합니다. 소소한 일에 소모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정석, 쉬프트 프론트. 쉬프트 프론트의 기본 개념은 사고 발생 시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며 평상시에는 선행 준비로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나 사업부에도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연환경이 초래한 문제, 관리 소홀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생기는 일탈성 추문 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신속하고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흔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쉬프트 레프트 하라고들 합니다. 우리는 글을 쓸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어색한 문장을 고치려면 왼쪽부터 수정해야 하죠. 출발점이랄까? 근본적인 문제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시프트 레프트 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당장의 문제에만 주목하기보다 근본 원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시프트 프론트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제품의 판매 실적이 좋지 않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마케팅이 잘못되었다고 분석하여 그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 자금 순환이 되지 않아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더 깊이 분석해 들어가다 보면 가장 처음, 즉 문제의 출발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지 않았는지 살펴보란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예 제품 개발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강물을 정화한다고 하수구에서 나오는 생활 오수를 정화하는 것만으로는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한강의 상수원 관리부터 철저히 해야 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열이 날 때 해열제를 먹으면 당장 위기를 넘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을 모른다면 또다시 열이 날 때 해열제 투여만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맙니다. 사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가 시프트 프론트하기 가장 쉬울 때입니다. 문제가 명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를 실행할 때 방법론적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이 목적인데 대다수의 기업과 조직은 사고가 누구의 책임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나 관계자들은 자신이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근본 원인을 찾아내기는커녕 불필요한 체크리스트만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형식적인 해결책만 만드는 셈이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비슷한 사고가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까닭도 책임 소재에만 집중하고 근본 원인 파악에 소홀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시프트 프론트는 문제 발생 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잘 활용하면 회사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품질 부서나 테스트 부서는 보통 기술이나 제품 개발이 완료된 후에나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뒤처리만 한다고 불평이 나오기 쉽습니다. 개발 부서나 영업 부서가 주도권을 쥐고 모든 것을 결정하니 그렇게 느낄만 합니다. 만약 개발된 제품의 품질이 완벽하다면 품질 부서도 테스트 부서도 불필요해질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런 경우는 전혀 없겠지요. 바로 여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제품을 개발할 때 어떻게 하면 나중에 품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테스트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 부서에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원 부서라고 스스로 여기는 부서도 일종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자세가 문화로 정착되면 3장에서 말씀드릴 초격차 전략 실행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폰의 탄생이 가져다 준 생각. 2004년에 제가 삼성 반도체 사장으로 취임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시스템 LSI 사업부를 책임지는 자리로 발령이 났습니다. 저는 취임하자마자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5개의 핵심 사업 부분만 남겨두고 다른 모든 사업을 중지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디지털 TV에 들어갈 CPU 사업을 존속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는 편이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TV를 생산하기도 했었고 계속 노력하면 최고 경쟁력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모바일 디바이스에 들어갈 CPU 사업을 존속시킨다고 했을 때는 예상외로 반발이 많았습니다. 당시 삼성 반도체의 모바일 디바이스용 CPU 생산 규모는 세계 10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벌어들이는 수익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지요. 솔직히 그것을 제품으로 생산한다 해도 당장 팔 수 있는 곳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모든 전자기기들이 모바일에 집중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부서는 다 폐쇄시켜도 모바일 디바이스용 CPU의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 사업을 계속 지원하게 되었지요. 당시는 핀란드의 노키아가 세계 휴대폰 시장을 장악할 때였습니다. 모바일 디바이스용 CPU를 만들기는 했지만 판매처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노키아를 잠재적인 고객으로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저는 노키아를 찾아가서 우리 제품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영업을 한 것이죠. 시연도 하고 우리 제품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도 해주었지만 노키아의 구매 담당자는 우리 제품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부분이 좀 부족하니 보안해서 오면 한번 구매를 해보겠다는 식이었어요. 어쨌든 모바일 디바이스용 CPU를 판매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노키아에 공을 들였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바일 디바이스용 CPU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저의 판단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 시작했죠. 저는 회사에서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미국 애플의 개발 책임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바일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CPU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솔직히 당시에는 애플이 왜 모바일 디바이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애플은 컴퓨터 회사였기 때문이죠. 컴퓨터 회사가 휴대전화를 만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요. 애플에 시제품을 보내주었더니 그들 사정에 맞게 설계 수정을 조금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 부품이 왜 필요하냐고 여러 차례 물었지만 애플의 담당자는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는 2007년에 전 세계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만든 모바일 디바이스용 CPU를 애플이 휴대전화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등장한 애플의 아이폰이었습니다. 역사적 순간에 깨달은 판단착오. 이때부터 삼성 반도체의 모바일 디바이스용 CPU 생산 부서는 날개를 달게 됩니다. 시스템 반도체도 성장할 수 있었고 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삼성 반도체가 세계 1등 회사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죠. 사실 운도 많이 따랐지만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핵심적인 5개의 사업부로 선택과 집중을 했던 것이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미래에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대세를 이룰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제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요. 스티브 잡스가 첫 번째 아이폰을 소개하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청바지에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를 입고 아이폰이라는 신제품을 소개하던 그 현장에 저도 초청을 받아 앞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폰이라는 신제품의 주요 부품인 메모리를 포함한 반도체 공급업체 대표 자격으로 초청을 받은 것이지요. 저는 그 역사적 현장에 참석하기 전까지만 해도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의 신제품 소개 현장의 앞좌석에 앉아서 그 예상치 못했던 일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적인 순간을 언급하곤 하는데 정말 인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현장에 있었던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와, 이 제품을 진짜 갖고 싶다. 꼭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컴퓨터 회사였던 애플이 휴대전화로 세계 시장을 뒤흔들기 시작했던 그 현장에서 저의 부족함을 절감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애플이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산업에 진입하는 것을 저는 예상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모바일 디바이스용 반도체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품 공급자가 되긴 했지만 완제품 자체의 등장을 예측하지 못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통신사업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애플은 당시에 통신사업과는 무관한 컴퓨터 회사였고 그래서 애플의 이런 미래 행보도 예상치 못했던 것입니다. 남이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은 저의 판단 착오였습니다. 세상은 정말 빛의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데 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